온 몸에 소름이 끼치고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예요. 어릴 때부터 지독했던 가난을 벗어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남들이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어릴 때부터 생각했지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으면서 어딜 나오세요. 그냥 집에만 있을 것이지. 또 손녀딸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란가 몰라. 매번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어. 나 같으면 빨리 죽겠다. 라는 말들로 할머니를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할머니는 딱 마을 사람들의 안주거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독 오른 마을 이장놈이 할머니에게 돈을 뜯으려고 마을 관리비 명목으로 거의 할머니 전 재산인 500만 원을 가져간 거였어요. 외부에서 동네로 봉사를 온 사람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할머니 일기장을 보고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한 노인의 인생에 위기를 가져오게 한 아주 극악무도한 사기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외부로 떠난 거죠. 그런데 동네가 한통속이니까 경찰 태도가 어땠겠어요. 뭐 같은 마을에서 이런 걸로 신고하고 그래요. 어차피 할머니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니까 대충 이장님이 돈 몇 푼 주머니에 찔러주는 걸로 합의를 봐요. 그래야지 할머니도 그 동네에서 붙어서 살지요. 라고 하면서 피해자인 할머니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인 마을 이장님의 편의를 봐준 거죠. 할머니는 결국 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동네에서 왕따가 된 거였어요. 할머니가 동네에서 왕따니 저도 자연스럽게 애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었고 매일매일 눈물로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야, 니네 할머니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완전 장애래. 보통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불편하고 장애자가 되는데 니네 할머니는 두 개 다 가지고 있다고 엄청 멍청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랜다. 라고 하면서 저와 할머니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했지요. 저는 하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니네 우리 할머니 무시하지 마.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너네들이 우리 할머니를 감히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 반드시 부자가 되어서 이 동네를 떠날 거야. 이 지겹고 상종도 하기 싫은 이 동네를 하면서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어린데 얼굴에 도끼가 가득하니? 인상 좀 풀어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독한데 나중에 커서 어떻게 살려고 해. 에휴.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지요. 하지만 제가 공부 성적이 슬슬 나오면서 마을 사람들의 뒷담화는 쏙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머, 그 할머니 손녀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했다네. 중학교 담임 선생님 말로는 이 정도 성적이면 서울 고등학교를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애를 장학생으로 추천을 한다는 거야. 말도 못하는 할머니가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하면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저와 할머니를 다를 부러워하는 눈치였고 저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늘 항상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나의 성공인 거구나. 그래, 이 맛을 알았으니 지속적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어. 라고 결심한 저는 결국 고등학교를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교 1등을 3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가고 싶은 학과에 당당하게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뿌듯한 결과였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속에서 무언가 벅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자존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뭔가 도끼 있게 한다고 결심을 하면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처음 알았어. 이제는 나를 믿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해낼 수 있도록 한번 나아가 보자 라고 결심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딱 놀고 바로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밑바닥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공을 위해 제가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올라와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가난이 주는 힘듦이 강한지도 알고 부모 없이 자라는 게 사회에서 얼마나 무시받기 좋은지도 알았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져서 남들에게 당당해지고 자연스럽게 돈도 버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는 5년 안에 사법고시 시험 합격한다. 어떤 수가 있더라도 5년 안에 승부를 못 보면 나는 깔끔하게 털고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저는 바로 사법고시 시험 준비하자마자 할머니 집으로 내려가 작은 단칸방에서 정말 숨도 안 쉬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제가 숨소리도 안 들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있으면 설마 죽었을까봐 무서워서 종종 문을 열고 제가 잘 있는지 확인했지요.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날고 긴다는 공부 잘하는 애였는데 그런 저여도 사법고시라는 시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안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공부량에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논리 구조와 끝없는 판례들이 저의 목을 졸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집에서 혼자서 사는 할머니에게도 못할 짓을 하는 거고 어릴 때 나의 작은 소망을 현실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서 나는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똑띠 잡았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4년 만에 사법고시 1차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사법고시는 이제 2차 시험이랑 면접이 있었고 1차를 붙기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지만 2차는 더더욱 힘들고 시험 시간도 거의 5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글로 써야 하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보통 쉬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저는 2차만 보면 합격하는 상황인데도 속으로 내가 2차를 합격할 수 있을까? 1차 합격하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시험이었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포기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한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미친 듯이 이를 깎게물고 정신력으로 버텨서 결국 저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험에 합격한 제가 동네에 플랜카드가 걸리고 할머니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할머니를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고 저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손녀가 할머니한테 진짜 잘해주려고 시험 열심히 봐서 합격했어요. 나 이제 법조인 되는 거니까 우리 할머니 누가 괴롭히려고 하면 무조건 손녀딸 이름 말하세요. 알겠죠? 나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고 진짜 할머니 위해서 내 인생 사는 거랑 다름없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저는 서울 연수원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저는 그곳에서도 아주 뛰어난 성적을 가지게 되었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막상 연수원에서 공부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로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할만하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태솔로였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아직 제가 공부를 해야 해서요. 조금만 나중에 받을게요. 하면서 거절을 한 이유도 있었지요. 하여튼 연수원에 들어가고 나름 마음의 여유가 생긴 저는 그때부터 소개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연애까지 병행하려고 하니 그 과정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도 좀 힘들고 그랬을 무렵에 제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친구가 갑자기 야 미리야, 너 소개팅 받지 않을래? 야, 진짜 괜찮은 애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아직 여자친구가 없거든?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 없었다면 이 애랑 교제를 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정도로 괜찮은 애야. 내가 얘를 추천하는 게 얘네 집이 엄청 부자야. 너도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얼마나 돈이 많길래 동기 친구가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지도록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싶었습니다. 저는 나 이제 소개팅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럼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소개팅 받아볼게 하고 나가기 싫었지만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웬걸 아주 나가기 싫어서 민기적거린 제가 그곳에서 운명을 만난 거였습니다. 저를 본 그 남자는 아주 스윗하게 어머, 미리 씨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엄청 성실하고 이번에 연수원 성적도 잘 나와서 동기들 부러움을 한눈에 받았다는 것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청 존경스러워요. 하면서 저의 길을 살려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인정욕구에 강한 편인데 제게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 밑에서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온 여자였고 돈도 없어서 매일 설탕물에 밥 말아서 김치로 허기를 채우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새로움을 보여준 남자가 그 남자였던 겁니다. 그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절대로 돈을 안 아끼는 스타일이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되게 드라마에서 본 재벌 남자의 느낌이었어요. 데이트를 할 때마다 호텔 식당을 잡아놓았고 저는 아주 근사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기쁘고 재미있었어요. 게다가 그 남자는 센스도 좋아서 저를 항상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고 저에게 온 마음을 다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남자였습니다. 점점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머리 하나뿐, 공부머리와 끈질긴 근성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집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니까 사실 제 스스로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끊임없이 저에게 구애를 했어요. 미리씨, 나는 조만간 바로 결혼할 계획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해서요. 그래서 나 미리씨랑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그 남자의 고백에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속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발발 떨었습니다. 결국 저는 솔직한 저의 마음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저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저를 버렸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지독한 가난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가난 때문에 힘든 적도 많고 무시도 많이 당했으니까 어린 제 마음에는 분노가 키워졌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성적을 걷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이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엄청 힘들고 매일 눈물 흘리고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상철 씨랑 결혼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상철 씨의 조건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어서 고시원에서 사는 저와 슈퍼카 타고 다니시고 손꼽히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상철 씨랑은 아무래도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말을 한 거죠. 제 이야기를 들은 상철 씨는 실망을 하거나 마음을 접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저요, 이미 미리 씨의 그런 과거는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었더라면 저는 미리 씨에게 애초에 관심을 표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요. 솔직히 말하면 미리 씨가 개천에서 용난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더 반한 것도 있어요. 미리 씨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증표니까 제가 가질 수 없는 증표를 가진 미리 씨. 너무 제가 좋아하고 돈이나 조건 같은 거는 괜찮고
결혼 자금도 제가 다 있기 때문에 미리 씨는 그저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았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에게 교제의 의사를 밝히고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진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루하루가 재밌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저는 검사가 되었지만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남자의 애정이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제 일적으로 여유가 살짝 생겼을 때 그 남자는 저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바로 양가 집안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할머니밖에 없었으니까 그 남자가 만날 사람은 저희 할머니뿐이었지요. 제 할머니를 본 그 남자는 굉장히 서글서글하게 잘 대했어요. 자기도 할머니를 엄청나게 아끼고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이 상황이 좋다고 하면서요. 저는 속으로 우리는 정말 천생연분인 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할머니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남자가 이제 내 남편이 된다니.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저는 씩 웃어 보였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그 사람과 제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고 저는 할머님의 응원을 힘입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예비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고 제가 할머니만 남은 것처럼 남편의 가족도 아버지만 남은 상태였어요. 아버님은 너가 미리구나. 정말로 많이 이야기 들었다. 내 아들한테 미리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 나도 궁금하더구나. 미리는 아이가 얼마나 매력적이면 내 아들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을까. 과연 그 매력이 뭔지 나도 궁금하더라고, 미리야. 그런데 이제 보니 성격도 좋고 정말로 사근사근하고 긍정적이고 잘 웃고 나도 미리 너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인단다. 게다가 검사라니. 이거는 완전히 완벽한 사람을 내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지려고 하네. 하여튼 최대한 내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 미리에게 편하게 해줄 거고 잔소리 같은 것도 없이 너네 결혼 생활 간섭도 안 할 거란다. 행복하게 지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깨어있으신 분이었어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아버님이 되게 대단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실제로 대단한 분은 맞지만 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몇 달간의 결혼 준비 끝에 결국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이 드는 분과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니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심지어는 검사 임용될 때보다 더 기분이 좋고 세상에 뛰쳐나와서 정말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나 이제 가난 탈출이고 정말 열심히 산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 이루어냈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더더욱 놀란 게 있었어요. 바로 아버님이 저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에게 슈퍼카와 어마어마한 가격의 아파트를 명의로 이전해 주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놀랐죠. 아니 아버님 이런 거를 저한테 주셔도 돼요? 너무 제가 선물을 받기에는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값이 고가인데요. 그리고 이거 에르메스 가방은 구하기도 힘든 건데 도대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정말 저 놀라워요. 시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한 것도 없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이 많은 것을 받아도 정말 되는 걸까요? 라고 하니 아버님은 아이고 내가 사실 검사 며느리를 얻었는데 더한 것도 해주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자기가 부담스러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찬찬히 내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려고 이 정도에서 그만한 거야. 참 그래도
꼭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고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했으니 그간의 기간들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게나. 앞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줄 테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받고 라고 하면서 정말로 차키와 문서를 넘겨주었어요. 와, 이게 부자들의 삶이구나. 며느리에게 평생 벌어도 못 살 집을 턱 사주고 명품 차키도 주고 정말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는 다른 세계니까 처음에는 이런 선물들이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적응이 되고 또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뭐랄까요? 인정받는 기분이요. 저는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인데 아버님에게 제가 꼭 필요한 존재이고 귀하고 급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 가서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게 제 인생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님 댁을 가게 된 일이 생겼어요. 거기서 우연히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지요. 또각또각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저쪽 2층에서 아버님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전화통화로요. 그래. 저축은행. 몰라. 내가 어떻게 해. 뭘 알아야지 하던가 말던가 하지. 그래. 파산시키던가. 아니면 일단 회원님들 돈 돌려막기 해서 파산을 막던가. 알아서 해. 그리고 어차피 나는 검사 며느리 있으니까 내가 한 것들 전부 다 뒤에서 봐줄 거야.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기를 쓰고 무조건 검사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해서 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검사랑 소개팅한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 일단 우리가 그거 80억씩 각각 먹어버리자고. 너도 빨리 뒷배 봐줄 검사 찾아봐. 그래. 그때 그 저축은행 사건도 검사가 뒤 봐줘가지고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결된 거 아니야. 나도 며느리 없는 집안 출신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그냥 꾹 참고 받아들였어. 애가 그래도 착하고 순진한 것 같아서 내가 잘만 이야기하면서 힘써줄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가 없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이 돈이 많은 이유는 은행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아버님의 은행 손님들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그걸로 투자하고 하면서 자금을 빼돌린 상태에서 돈을 막 굴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본인 돈으로 다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그대로 냅뒀다가 다른 저축은행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손해를 막고 그런 식으로 돌려막는 거였어요. 정말 이거는 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엄청나게 위험한 짓이었지요. 기본적으로 은행은 예치금은 안전하게 저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예치금으로 돈을 위험한 곳에 굴릴 때는 반드시 고객들에게 안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1금융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덜 받으니 아주 막장으로 운영을 한 거고 그러다가 손실이 크게 나서 거의 파산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와중에 아버님은 어떻게든 파산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검사인 저를 이용해서 자기가 구속되어서 잡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난리를 친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억울하던지요. 저희 할머니와 저 사이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정말로 공감할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니네 할머니가 원래는 부자였어. 30년 전에 은행에 넣은 전 재산이 그 은행이 파산되면서 날라갔고 그때 검사가 부실 수사해서 피해 금액을 줄이지 못하고 니네 할머니는 그냥 전 재산 잃어버린 거지. 그 이후로 충격받아서 귀도 막히고 말도 못하게 되고 대한민국 기득권층이 다 이렇게 만든 거야. 지네들 이익 때문에 한 명의 할머니 인생을 그냥 개박살 내버린 거지. 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그런 기득권층의 돈 노름에 노란한 사람이고 피해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저는 아버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나도 그런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였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부실 수사를 지시하라고 한다니. 이건 제가 검사가 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억울했던 사건, 저희 할머니가 동네 이장한테 500만 원 뜯겼을 때도 할머니와 제가 힘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받지도 못하고 어물쩍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짓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런 짓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하니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휘저으면서 아니야. 아무리 아버님이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큰 사건을 부실 수사해버리고 정말 전 재산을 예금한 고객들까지 피해를 끼칠 순 없지. 나는 다른 양심 없고 부실 검사짓 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절대로 돈 때문에 내 명예를 팔고 내 양심을 팔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또각구두 소리를 내면서 위로 올라가니 그 소리를 들은 아버님이 제 쪽을 바라봤어요. 아버님은 며느리 왔구나. 말하지. 하면서 전화를 끊고 제 쪽으로 내려왔고 저는 한치의 웃음도 없이 완전히 정색하면서 아버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이러시려고 검사 며느리를 얻으신 거였어요? 훈창 저축은행 비리 사건, 그거 저를 뒷배로 업고 돈 벌려고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니 아버님은 정말 무진장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아직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며느리 너는 그 사건을 어떻게 아는 거니, 어? 이라고 하자 저는 저와 저희 할머니가 은행 파산해서 30년 전에 전 재산 잃고 충격으로 쓰러지신 저희 할머니는 장애까지 얻으셨어요. 그때는 할머니가 예금한 은행이 3금융권도 아니라서 보호도 제대로 못 받고 검사의 부실 수사로 관련 담당자들이 하나도 처벌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한 때문에 제가 검사가 된 건데 아무리 힘들어도 양심은 지키자라고 생각해서 이를 깎게 물고 살았는데 저한테 그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을 맡기려고 하시다니요? 하면서 따졌습니다. 아버님은 그러면 내가 왜 굳이 부모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맞이했겠나? 너가 검사라고 맞이한 거야. 그리고 이유도 없이 스포츠카를 선물해주고 아파트 명의를 너 이름으로 돌려줘? 며느라, 세상에는 이유 없는 선물은 없단다. 특히나 값어치가 높아질수록 이유 없는 호의나 선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 너도 받은 게 있으니 당연히 그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던 저는 아니 아버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저요? 좋은 차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모든 것들 저에게서 가져가시고 제가 직접 이 사건 맡아서 수사하겠습니다. 아버님이 그 은행 손실금 자백해서 다시 메꾸지 않는다면 제가 제 손으로 아버님은 깜빵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검사라고 해서 주변 가족들을 다 품어주는 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니 아버님이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양심을 지키고 살았어? 대한민국에서 양심 지키면서 살면 천치 바보 되는 거 몰라? 몰라서 묻는 거야?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게 아주 시부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검사면 다야. 검사면 다냐고. 난 내가 돈 버는 거에만 관심 있지
남들이 불행하던 말던가 신경도 하나도 안 써.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결국 화가 나서 네, 기소권 가지고 있는 검사면 다 됩니다. 그럼 아버님 뜻 잘 알겠습니다. 절대로 봐주기 수사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갑자기 아버님이 무릎을 꿇으면서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는 싫었는데 제발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아니면 좀 기다려주겠니? 은행에 이실직고 하고 돈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까지 돌려놓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 절대로 그 돈들 다시는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회계장부 계획서 써서 저한테 제출하시고 언제까지 그 손해금 메우실 건지 어떻게 채울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라고 한 뒤 아버님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집에 가서 남편한테 따졌어요. 당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나와 사귄 게 아니라 아버님 범죄 사실 감추려고 구속되는 거 막으려고 나한테 말 걸었던 거였어? 그래서 그렇게 돈도 팍팍 쓰고 지극정성으로 나한테 잘해준 거였어? 아무리 당신이 잘나도 그렇지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미쳤지 미쳤어. 당신이 내게 준 사랑을 순정이라고 생각한 내가 미쳤다고! 라고 말을 하니 남편이 당황하다가 갑자기 왜 급발진이야? 왜 나한테 화내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저는 나 아버님이 저지른 저축은행 비리 사건 알고 있어. 이거 세상에 터지면 큰일 나고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말에 아버님이 나를 이용해서 구속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지. 애초에 이걸 위해서 나를 며느리감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화가 나. 그러니까 당신 아버님한테 똑바로 말해. 당장 자백하고 은행 손실을 제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나는 총인맥 동원해서 이 수사를 가장 강력하게 해달라고 말할 거니까. 아무리 자기랑 아버님이 지인에게 부탁을 해도 검찰 내에서 입김이 가장 센 것은 검찰 자신들인 거 알지? 그러니까 알아서 해. 라고 한 뒤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소위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지요. 남편과 아버님이 쌓은 분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인데 자기네들 뒷배를 봐줄 사람이 생각보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니 자기네들이 믿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님은 저한테 사과를 하고 다시 피해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아는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부실 수사를 해달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저는 참을 수 없는 화에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내가 검사가 된 이유는 내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야. 피해자를 구원해주고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검사가 된 거야. 알겠어? 난 당신 같은 가해자랑 양심 없는 가해자랑 살 수 없겠다. 라고 딱 말한 뒤 이혼 소장 날리고 법원 근처에 자취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 부장검사님에게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말해드렸어요. 그러자 부장님은 저에게 그래도 전 시아버지인데 이렇게 수사해도 될까? 괜찮겠어? 라고 물었고 저는 부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제발 부실 수사하지 마시고 시한폭탄처럼 터지기 직전인 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초창기에 잡아서 더 이상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어떤 수사보다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제 개인적으로 간곡히 희망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말을 했고 결국에 수사는 시작되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었어요. 다행히 손해가 조금 메워진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빠르고 철저한 수사 끝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버님도 포승줄에 줄줄 묶여서 끌려가게 되었네요.
참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그래도 지금이라도 잡혀 들어가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네요. 더 지체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니까요. 에휴, 그렇게 지금은 아버님과 제 전남편 모두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복역 중이고 비리로 인해서 축적한 재산은 모두 환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저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회의감이 들었어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고요. 검사인 저이지만 가끔은 검사라는 조직이 너무나도 수직적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일반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들 손에 들어온 권력을 누구로 부려먹고 내가 이득 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겠지만 한 번이라도 부실 수사나 넘어가기, 봐주기 수사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꽤나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어쩌면 분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쩌면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럼 긴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